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은 벌써 연말이죠. 내년도 2022년 정책 대변화로 시장이 출렁일 것 같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동산은 뭔가 미래가치 부동산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이제 이민년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연말을 맞아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의 부동산은 내리고 또 수도권마저도 내리는 곳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약 48%가 하락 지역으로 드러났고요. 철옹선 같았던 강남의 잠실 대치동 아파트도 최근에는 급매물 위주로 1, 2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10월 이전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뭐 이런 변화가 단기 변화,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으로 그칠지 중장기 변화, 근본적인 흐름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속단은 이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뭐 17% 폭락한다, 뭐 40% 폭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성급한 예측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두 가지 다 극단적인 그 사고와 예측은 합리적인 그런 분석, 그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뭐 금리나 정책이나 뭐 심리 한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동산 경제학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알 터인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개인 의견을 쏟아내어서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 참된 명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도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영원히 오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얼치기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모를까요? 예,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용어는 들어봤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부동산 경제학에서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 이론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5개라고 그랬죠. 수급, 정책, 그리고 금리와 유동성, 그 다음에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뭐 이 외에도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모르더라고요. 뭐 유명한 최고의 대학의 교수도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는데요. 이 뭐 금융 요인, 아까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중요하다면서 금리가 내려서 올랐으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대1이죠. 그렇죠? 이게 그랜저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은 너무 단순해서 모델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석사 논문에서도 쓰지도 않아요. 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요인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금리만 변화했을 때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교과서에 강조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월세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2차 가격이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너무나, 이건 깊은 사고가 아니어도 원리가 아니어도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제가 한 이론이 아닙니다. 10년 주기설은 제가 가장 먼저 주창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받아들입니다만 정말 이는 그 지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에 있고요. 두 번째, 변화 요인도 종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최근 1, 2년간은 금리를 세 차례 내리면서 양적 완화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금융 팩터의 영향이 커진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원인에는 여전히 공급 부족, 예를 들면 서울은 약 36만 8천 호, 37만 호에 부족한 것들이
이 지금 여기 임대차 주택임대차 3법과 맞물려서,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조치와 맞물려서 이렇게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집값이 따라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아까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집값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시점이 지금 고점이고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임박한 건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금리 하나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만 가지고, 누구는 또 가구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분석은 종합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절대 아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핑계를 가지면 지금 끝이어야 된다, 이 중요한 멘트죠.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어요. 강남은 불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옳지가 않아요. IMF 때나 지난 2008년에 보면 강남은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가장 뒤에 내리고 또 가장 많이 내린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똘똘한 한 채하고 한 채가 부각이 된 데다가 마용선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 규제를 한 바람에 소위 말하면 현금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오르고 지금 1%죠. 이게 1.5% 오르면 지금 대출금리는 한 6%까지 갈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인상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결론만 얘기해요. 그 전에 충분히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금리가 6%를 넘어가는 순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강남도 내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분들은 미래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저는 자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현황 분석, 미래 예측, 대응 전략,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제 내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은 상고 화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높고, 특히 3월 9일 대선, 5월 10일 신정부 출발, 새 정부 출범,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출렁거리고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세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전세와 매매 가격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은 높고, 하반기에는 정말 안개 속이에요.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거래 절벽 급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는 매수 기회를 천천히, 그러니까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지만, 지난 매수 기회가 언제였어요? 2013년에서 14년, 2015년에 있었고 2020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매수 기회를 여러 번 주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게 매도의 기회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만의 방송을 듣는 분들만 경험이 많잖아요. 과거에 저도 겪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인데요. 제가 오늘 매일경제에 지금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고종환의 사집밭집 가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난기, 변곡점 이 올 때 만약에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상승해서 하락 국면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무주택자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분양이 많고, 이거는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늦은 거, 2013년도 놓쳤어요, 2015년도 놓쳤어요, 2020년도 놓쳤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고점과 변곡점 이론이다 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제 희망이 생겼죠. 신규 분양을 노려라. 그리고 분양이 아니라 이 기존 주택에서 내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위에서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장지역을 선택하라. 그래서 이 성장지역의 대표적인 게 서울이에요. 수도권이고, 네 가지라고 했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생활 인프라 증가, SOC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정계획.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이론이잖아요. 제가 도시공학을 박사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이게 벌써 공부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성장 지역을 선택하고 후 물건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아파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장 지역은 집가의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감각되지만 토지는 무한성, 지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저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가 만든 게 살집 팔집 어플이 있잖아요. 무료니까 여러분 꼭 들어가서 가입하셔서 무료니까 활용하시면 이런 게 없어요, 국내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 ABC 중에서 무엇을 고를지 슈퍼 아파트가 어디인지 미래가치 아파트를 제가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칼럼에서 쓰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우리 최우선 팀장이 이제 입력을 여기 삽입을 할 거예요. 잠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서울시만 보면 신축, 구축, 재건축으로 해요. 신축은 1년에서 15년, 본래 10년 정도인데 요즘 건축공법이 날로 새로워져서 15년까지는 새 아파트로 봐주는 게 이건 법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15년에서 30년 구축 아파트, 30년 넘어가면 당장 재건축이 아니어도 추진이 안 돼도 재건축으로 분류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 삼성동과 전농동, 송파구,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 슈퍼에 들어가 있고 아파트 이런 것들 우리 살집팔집에 좀 확인하세요. 여기 투표도 나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구축도 보면 강남구 수서의 삼성이라든지 뭐 전농 SK, 영등포구 대림동 3차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로는 지금 논현동의 동현아파트, 대치동의 음마, 이제 음마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여의동에는 광장아파트, 지금 시범아파트가 출범을 했지만 광장아파트, 또 이천동의 현대맨션, 신사동 비성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부, 새로운 부동산 정책, 새로운 시장이 예측된다. 우리가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개 속 시계 제로의 시장이 내년 하반기에는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갈아타기, 교체 전략을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년 6개월 사이가 갈아타기, 자산 교체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주목하고 저와 함께 고정한 TV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실기하지 않고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 기회, 성공 전략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